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의 김재환 교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제 8강이죠. 간담도 질환의 영상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복부 초음파 스캔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장기별로 할 거고요. 제가 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강의가 제목이 지금 보면 수의 영상의학 베이직이죠, 베이직. 베이직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다룰 내용이 결코 베이직은 아니에요. 제가 학부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어떤 분께서 베이직이라고 해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모르나? 약간 이렇게 좀 좌절하실까봐 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격상 좀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또 이게 이 강의 자체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의가 조금 어려우시면 베이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베이직인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강의니까 좀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거 좀 찾아보시면서 저한테 질문해도 괜찮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담도 질환 볼 거고요. 제목부터 간담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임상적으로 가장 많은 순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보면 방사선도 좀 들어가 있고요. 간 질환의 초음파, 담낭 질환 방사선, 담낭 질환의 초음파.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제가 조금 어드밴스한 과정들을 조금 넣어놨어요. 좀 재미를 위해서도 있고, 또 이런 질병이 있구나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이사이에 이제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이거 해부학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옆이 두 개가 있고, 왼쪽 옆 두 개가 있고, 네모 옆, 꼬리 옆 이렇게 옆들이 있습니다. 초음파로 이 옆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구분할 수 없어요. 물론 담낭 옆에 있는 게 뭐다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복수가 없을 때는 어떤 경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 구분하는 건 힘들고, 저도 초음파를 볼 때는 그냥 오른쪽 옆, 왼쪽 옆, 가운데 이런 식으로만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낭이 있죠. 담낭에서 이제 나오는 요 관을 우리가 시스틱 덕트라고 하고, 이제 간에 있는 담관들이랑 합쳐지면 이거를 이제 총담관, 커먼 바일 덕트라고 합니다. 그죠? CBD. 이 커먼 바일 덕트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지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필라로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조를 좀 아셔야 되고, 또 개랑 고양이가 좀 구조가 다른데 이거는 고양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조금 중요한 게 혈관이 좀 중요해요. 혈관. 자, 왜 그러냐면 간은 거의 생체에서, 우리 몸이랑 강아지 몸에서 거의 유일하게 혈류 공급을 두 군데서 받는 장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 대동맥에서 나오는 헤파틱 아터리, 그지? 간 동맥 있죠? 간 동맥.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장에서부터 올라오는 포탈 베인, 그죠? 이 두 가지가 간에 혈류를 공급하죠. 자, 그 다음에 정맥은 헤파틱 베인.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알아야 되는 구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혈관 구조가. 이 포탈 베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랑 이어져 있냐면 소장에서도 이렇게 혈액이 오고요. 비장에서도 스플래닉 베인을 통해서 오고, 췌장에서도 오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비장 헤만지오사이코마 환자 있을 때 어디로 전이가 많이 되죠? 간으로 전이가 많이 되죠? 포탈 베인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간에 종양이 있으면 이 종양이랑 정상 간세포랑 혈류를 공급받는 비율이 좀 달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어드밴스 과정을 만약 한다면 CT에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정상적인 간은 이 헤파틱 아터리에서 혈류를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적게. 대부분의 혈액을 어디서 받냐면 포탈 베인에서 받아요. 반면에 간 종양은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간 동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거든요. 자, 이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제 CT를 찍을 때 어떤 양성병변과 악성병변을 좀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써있죠?
정상적으로 간은 80%가 포탈 베인, 20%가 헤파틱 아터리. 반면에 종양은 요 반대다. 자, 그래서 이제 간의 엑스레이부터 좀 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책에는. 저희 그 텍스트북에는 정말 간만 해도 막 몇 장이 되죠. 자, 근데 저는 딱 임상적으로 딱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 크기를 평가할 때는 첫 번째로 게스트릭 엑시스를 아셔야 돼요. 게스트릭 엑시스. 게스트릭 엑시스를 그리는 방법은 위에 펀더스랑 위에 파이로너스를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어주시면 된다. 자,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자, 이 정상 범위가 어디냐면 척추뼈의 수직, 여기부터 갈비뼈까지 이렇게. 요 사이에만 있으면 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상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그죠? 게스트릭 엑시스는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굉장히 좋지만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겠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간 크기를 보는 방법이 뭐 간의 요 팁이라고 하죠. 팁이 코스탈 아치에서 벗어나 있는지, 요게 이제 뾰족한지, 뭐 블런트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 크기에서 평가할 때 중요한 점은 환자가 딥 체스트냐 배럴 체스트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 뭐 미니핀이나 푸들 같은 아이들은 정상적으로도 좀 게스트릭 엑시스가 앞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이 좀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요 간 바로 아래 이 falciform fat, 나딘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지방량에 따라서도 간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고 커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엑스레이만 가지고 간 크기를 평가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 만약에 커지는 헤파토메갈리 환자에서 엑스레이에서 어떻게 보일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사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스트릭 엑시스가 정상이 이거면 뒤로 이렇게 카우도 도잘하게, 그죠? 카우도 도잘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사인. 눈에 딱 보이니까. 자, 두 번째는 간의 끝이 코스탈 아치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훨씬 많이라 그러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보는 게 바로 팁입니다. 팁, 마진. 자, 간의 마진이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샤프해서 뾰족해야 돼요. 뾰족. 자, 지금 보시면 이 환자 보시면 둥글죠? 둥글죠. 이게 블런트하다. 자, 이것도 블런트하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마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게스트릭 엑시스가 정상이어도 끝이 마진이 블런트하면 간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진을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끝에 뾰족한 거 아니야? 뾰족한데, 그죠? 근데 정상적인 간은 요 복벽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 떠 있죠? 떠 있다는 것 자체가 간이 이렇게 좀 블런트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진이 마치 이게 좀 새의 부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샤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벽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정말 많이 커져서 메스 같은 게 생기면 요 게스트릭 엑시스가 위 자체를 약간 등 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죠. 미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간이 작아지면 엑시스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게스트릭 엑시스가 여기가 정상인데 앞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거에 영향을 받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전문의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에서 그 레지던트 과정을 할 때 그렇게 배운다고 해요. 마이크로 헤파티카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엑스레이 딱 봤는데 간이 작아 보여.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와. 갔다 와서도 또 작아 보여? 그럼 한 잔 더 마시고 와. 그리고 나서도 작아 보이면 소견서에 써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마이크로 헤파티카라고 하는 거는 품종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실제로 작아 보여도 병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좀 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작은 거는 좀 주관적이죠. 네,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제 게스트릭 엑시스랑 같이 하나 볼 수 있는 게 요 간의 볼륨이거든요. 볼륨. 얘는 갈비뼈 하나 정도? VD에서 보면 갈비뼈 2개 정도. 근데 이게 리퍼런스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갈비뼈가 뭐 한 2.5개면 정상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게스트릭 엑시스 정도 참고를 하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 요 정도 간이 한 몇 번째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에서 병변이 뭐가 있을까요? 방사선에서 보이는 병변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뭐 간이 커지고 작은 거 외에 석회화된 거밖에 없습니다. 석회화된 거, 그죠? 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석회화된 뭔가가 있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담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상적인 담낭은 방사선에서 보이지 않지만 위치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상적인 담낭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이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드물게 석회화된 종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 종양 중에 석회화가 동반되는 종양은 많지 않아요. 네, 특히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 우리 그 개에서 석회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종양은 뭐 주로 이제 생식기계 유래, 그죠? 아니면 프로스테이트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 종양은 석회화가 잘 안 된다. 반면에 이제 임상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이런 결석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구나 한 번쯤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의 엑스레이 평가가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네. 뭐 어드밴스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간에 가스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저도 1년에 뭐 한두 마리 볼까 말까 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초음파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확하겠죠. 자, 엑스레이에서 간이 크다. 간이 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이 우리 소형견에서 제일 많은 바로 치문성 간 질환이에요. 그죠? 치문성 간 질환은 다 통칭하는 용어거든요. DM, 당뇨, 쿠신, 뭐 스테로이드 헤파토패시, 리피도시스, 그다음에 뭐 여긴 안 써있지만 베큐올라 헤파토패시, 막 이렇게 노령성이든 뭐든 간에 뭔가 간이 치문이 되는 모든 질병을 우리가 infiltrated liver disease라고 하고 임상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간염이 있어요. 간염. 헤파타이티스랑 이제 액티브 헤파타이티스가 있는데 드물어요. 네, 드문 이유가 뭐냐면 이미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뛰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만 보고 우리가 간염이라고 진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간염이 있을 때도 커질 수가 있다 정도. 자, 그다음에 간 종양. 간 종양은 한 엽에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칼할 수도 있고 디퓨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게스트릭 엑시스가 뒤로 밀리면 간 혹시 종양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양성으로 뭐 낭종이나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Right Congestive Heart Failure. 여러분들 이거 저희 심장 시간에 했었죠? 자, 이거는 좀 알기 쉽죠? 왜냐면 심장 자체가 이미 크니까. 그죠? 이미 간을 촬영할 때 심장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이미 뭐 뭐뭐도 있고 RCHF도 어쨌든 DDX에 들어갑니다. 자, 마이크로 헤파티카는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게 두 개죠. 하나는 시로시스. 그렇죠? 엔드 스테이지가 돼서 간이 경화가 되면 간이 작아지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PSS가 있을 때 작아집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 두 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책에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고양이도 그렇지만 개도 그래요. 에디슨이 굉장히 심하거나 뭐 하이퍼볼레믹 쇼크 있는 애들 보시면 굉장히 심하게 간이 좀 작죠? 그러다 이제 수화를 시키면 간이 이만해져요. 그죠? 굉장히 커집니다. 또 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량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아직 리퍼런스가 있진 않은데 이 80폼 페이시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약간 게스트릭 엑시스가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중에 뭔지를 알려고 초음파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초음파를 보시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엑스레이로 크기 평가를 하신 다음에 초음파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간의 초음파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정상적인 구조는 사실은 스캔 영상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뭐 정상적으로 뭐 담낭도 있고요. 여기 어네코익한 혈관도 있고. 제가 뭐라고 했죠? 벽이 두꺼운 거 포탈 베인, 그죠? 벽이 얇은 거 헤파틱 베인. 그 다음에 요 아래 횡격막이 있고. 자,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초음파를 볼 때 이제 펜슬 그립으로 코스탈 아치에서 시작을 한다.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나요? 담낭을 보면서 어네코익하게 게인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게인을 조절하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디케이터는 뭐냐면 뭐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그냥 간을 볼 때 같이 보면 좋은 거 정도로 이해하실게요. 그래서 간을 볼 때 횡격막이 저 아래에 있으니까 횡격막 같이 보면 좋고, 그다음에 지방이 고양이에서 좀 중요하죠. 요 간의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지방은 요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요 위에 있다. 고양이에서 좀 중요하고, 오른쪽 신장, 그죠? 오른쪽 신장. 아까 간이랑 닿아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위랑 비장이 같이 보일 수도 있다.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도미니크 아니면은 뭐 그 나일랜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참고만 하시고, 저는 최소 기본적으로 몇 장을 잡냐면 간의 오른쪽 한 장, 가운데 한 장, 그다음에 왼쪽 한 장을 잡아요. 그래서 오른쪽 간은 보통 이렇게 담낭이랑 같이 잡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왼쪽 간은 위랑 같이 잡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지탈로 쭉 보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로 위에서 아래로 쭉 본다. 그래서 한 6장 정도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에 가까운 플레인인데, 간이 있고, 여기 이제 지방이 있죠? 이게 이제 고양이에서 나딘데가 있는 위치고, 여기 하이퍼 에코익한 포탈 베인, 하이포 에코익한 헤파틱 베인. 자, 이런 식으로 간의 마진. 자, 이렇게 된다. 자, 세지탈 플레인 한번 보면, 자, 담낭부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오른쪽부터 봐서 그래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담낭 나오고 12지장 지나가고 점점 가운데로 와서 이제 점점 위가 나오죠. 위가 나오고 파이롤러스 지나서 아, 이게 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위랑 같이 잡혀 있으면 아, 이건 간의 왼쪽이네. 딱 아셔야 되고 12지장이랑 잡혀 있으면 간의 오른쪽이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장하는 거 스캔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왼쪽 리버, 그 다음에 오른쪽 리버, 그 다음에 센트럴, 가운데 미들 파트 저장하고 한 가지 더 저장하면 좋은 게 간의 마진. 그죠? 간의 마진. 자, 간의 마진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엑스레이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서 저장을 하냐면 저는 위랑 만나는 간의 왼쪽 옆에서 저장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샷을 저장하시고 리버 마진 이렇게 써주시면 거의 100점짜리 영상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실게요. 자, 그럼 이제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초음파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크기, 그죠? 크기, 간이 큰지 작은지. 두 번째 파렌키마, 그러니까 간 실질이 뭐 에코가 어떻고 파인 에코 텍스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혈관도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혈관. 자, 첫 번째로 사이즈는 엑스레이랑 같이 보는 거죠. 그죠? 엑스레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좀 괜찮고. 자, 이제 파렌키마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자, 지금 보시면은 정상 구조물 여기 담낭, 그 다음에 여기 포탈 베인이 벽이 두껍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헤파틱 베인, 얇은 거, 벽이 얇은 거. 이 헤파틱 베인은 쭉 내려가서 어디랑 합류가 되냐면 CVC랑 합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심장사상충 정말 심한 아이들은 간 딱 보면 헤파틱 베인이 커요. 왜냐면 CVC랑 연결이 돼 있어서 우심부전이 있으니까. 그죠? 딱 대기만 해도 아, 얘는 뭔가 헤파틱 베인이 큰데 라이트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걸어보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요. 예전에 초음파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잘 모르시니까 빨간색이 동맥, 파란색이 정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기준은 프로브에서 다가오면 빨간색, 멀어지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상 포탈 베인은 장에서부터 뻗으니까 올라와서 간으로 이렇게 뻗는 혈관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자, 헤파틱 베인은 간에 있는 혈액을 모아서 CVC로 가는 혈관이니까 파란색이 되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말 뭐 이유가 있어서 프로브를 다른 위치에 댔다, 뭐 다른 위치 옆에서 댔다, 색깔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벽 두께를 보시는 게 꼭 추천이 되고요. 헷갈리시면 이제 컬러를 걸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초음파로 사이즈를 어떻게 볼까? 이거는 좀 주관적이에요. 딱 리퍼런스가 있는 게 아닌데,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간의 마진이 샤프해야 돼요. 엑스레이처럼. 자, 이것도 엑스레이랑 똑같아요. 샤프한 마진은 뾰족한 것도 있지만 요 위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간이 커지면 위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위가 여기 있으면 간의 마진이 블런트한 거 플러스 위를 넘어가죠. 그죠? 거의 위를 넘지 않는 한 이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자, 그 정도로 이제 평가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다 왼쪽인 거죠. 왼쪽. 그죠? 근데 이제 엑스레이랑 동일하게 요 초음파도 품종이랑 어떤 뭐 체스트의 모양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딥체스트들은 간이 막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마이크로 헤파티카로 오인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여기 써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거 리버 마진. 마진을 제일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렌키마 봐야 되죠. 파렌키마가 초음파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엑스레이로 헤파토메갈리가 있을 때 DTX가 쫙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파렌키마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파렌키마는 정상적으로 간은 자, 좀 굉장히 균질해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울스, 좀 거칠어야 돼요. 그죠? 정상적으로. 비장에 비해서 거친 에코 텍스처를 가진다. 그래서 비간신 했었죠. 비간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저는 이제 간이랑 비장을 이렇게 같이 잡아 놓습니다. 같이 잡아 놓고.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간이랑 비장이 에코 비교를 했을 때 에코가 좀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화면으로 잡으면 물론 뭐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한 화면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털이랑 이 위에 있는 털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피부도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잡을 수 있으면 한 화면에 잡는 게 좋고요. 같이 잡을 수 있단 말은 간이 크단 말이죠, 보통. 그죠? 헤파토메갈리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따로 잡지 마시고 비장이랑 꼭 한 화면에 잡으시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에코 비교할 때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죠? 같은 높이를 비교하셔야 돼요. 아니, 간이 여기는 비장이 여긴 까만데?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은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고 항상 같은 높이에서 비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좀 보겠습니다. 혈관. 자, 계속 설명드렸지만, 자, 포탈 베인, 헤파틱 베인이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좀 질병이 있을 때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헤파틱 베인은 파란색, 포탈 베인은 빨간색, 그리고 포탈 베인은 벽이 두껍다. 벽이 두껍다. 자, 동영상 보시면, 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죠? 자, 포탈 베인, 헤파틱 베인은 사이즈를 저희가 측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비슷한 옆에 있는 혈관들이랑 1대1이어야 돼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컬러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컬러는 약간 과장이 되거든요. 혈류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컬러로 비교하지 마시고 항상 2D로 포탈 베인이랑 헤파틱 베인이랑 비교한다. 이런 게 우리 또 언제 있었죠? 흉부에서 폐혈관 볼 때, 그죠? 폐동맥이랑 폐정맥도 비슷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포탈 베인이랑 헤파틱 베인도 비슷해야 된다. 자, 이 크기가 포탈 베인이 커지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흔치 않아요. 하지만 헤파틱 베인이 커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우렬성 우심부전, 펄모너리 하이퍼텐션, 하트웜 이런 아이들, 삼천번 폐쇄 부전증 이런 아이들. 그래서 사실은 심장병이 심한 아이들은 딱 초음파 딱 되는 순간 알 수 있어요. 관정벽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파렌키마랑 혈관을 같이 평가해 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아까 엑스레이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초음파에서 간이 좀 밝아진다. 하이퍼 에코익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계속 말씀드린 infiltrative liver disease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거의 뭐 노령견에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에서 리피도시스 지방간, 개도 지방간이 있어요. 특히 슈나우저 같은 약간 지방 대사에 이상이 있는 요크셔 테리어 이런 애들은 지방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로시스가 있는 아이들도 이제 그
뭐라 하죠? 간이 섬유화가 되죠. 섬유화가 되면 이것도 커넥티브 티슈이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해서 하이퍼 에코이크하게 변해요. 근데 임상적으로 많진 않죠. 많진 않아요. 자, 그리고 네오플라지아는 하이퍼할 수도 있고 하이포할 수도 있다. 자, 반면에 이제 간이 에코가 낮아지는 경우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고 이제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톡시코시스 굉장히 심한 어떤 간 부전이 있는 아이들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파틱 컨제스천, RCHF도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도 간 에코가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헤파틱 베인 확장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RCHF는 실질로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간 정맥의 크기가 더 좋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인필트레이티브 리버 디지즈 보겠습니다. 우리 임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인은 간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자, 게스트릭 엑시스가 뒤로 밀리고 팁도 블런트해지고 요 끝에서 튀어나오고 그죠? 떨어지고 코스타라치 바깥쪽으로 간이 있다. 엑스레이에서는 이래요. 자, 초음파를 보면은 자, 간이 굉장히 하이퍼 에코익하다. 그죠? 하얘지는 거죠. 하얘지는 것 플러스 치문이 되니까 파인 에코 텍스처로 변해요. 마치 비장처럼 세밀해집니다. 세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도 이제 초음파 이렇게 투과를 하잖아요. 뭐 19, 87 이렇게 투과를 하는데 점점 약해지겠죠, 빔이? 요 아래 어두워지는 거를 우리가 간에서는 특히 어테뉴에이션, 감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쉐도잉이라는 단어는 좀 포컬할 때 쓰는 거고 이 어테뉴에이션은 좀 디퓨저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어테뉴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서는 이 어테뉴에이션 정도를 수치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심하거나 뭐 쿠싱이 심하면 이 어테뉴에이션이 심해진다. 왜 이렇게 안 보여? 뭐 타임 게인 컨트롤을 막 아래로 올려주고 이러지 않아도 이거는 투과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원인은 하이퍼 아드레노콜티시즘, 쿠싱이죠. 쿠싱이 제일 많고 당뇨도 많습니다. 당뇨.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임상의 팁을 드리면 제 경험적으로 가장 많은 어테뉴에이션, 가장 뭔가 잘 안 뚫리는 질병은 당뇨예요, 당뇨. 제 경험적으로는 쿠싱이 아무리 심해도 이 정도의 어테뉴에이션 잘 안 생겨요. 근데 당뇨는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피지올로직한 이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막 췌장염도 심한 아이들 초음파 딱 봤는데 어테뉴에이션 너무 심하면 실제로 당뇨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아이들이 오면 당뇨 검사 꼭 해보시기 추천드리고, 자, 어테뉴에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당뇨에서. 자, 이제 케이스를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죠. 첫 번째 케이스. 자, 엑스레이 찍었는데, 자, 간이 굉장히 블런트하고 코스타라치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팁도 굉장히 블런트하고 게스트릭 엑시스는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게스트릭 엑시스는 저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진이 더 중요하다. 그죠? 자, 게스트릭 엑시스는 정상이지만 헤파토메갈리죠. 자, 초음파 봤어요. 자, 요게 지금 비장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장인데, 자, 비장이랑 간을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하이퍼 에코익하고 파인 에코 텍스처를 갖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인필트레이티브 리버 디지즈예요. 전형적인. 자, 근데 여기 보면 하이포 에코익한 노듈이 엄청 많죠? 자, 뭐 종양인가? 자, 이것도 전형적인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초음파로는 이게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인지 종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쿠싱 환자들 간에 결절 있다? 다 이렇게 저에코성 결절로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가장 많다. 이 환자는 지금 부신 크기 측정했을 때 뭐 나중에 부신해서 다시 하겠지만 6mm를 넘어갔고 모양도 좀 빵빵하다고 하죠. 플럼프 어피어런스라고 하는데 모양도 좀 이상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하이퍼 아드레노콜티시즘 가장 흔한 케이스. 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말티즈고 4살이에요. 저는 이제 MRI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말티즈 4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병이 MU이에요. 사실 저는. 네,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환자는 MU로 진단을 받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이제 처방을 한 거죠. 굉장히 고용량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10월 3일에는 간이 이랬어요. 네. 처음에 이게 MRI 촬영할 때 마취 전 방사선 검사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진단받고 재진을 했더니 2달 만에 간이 이렇게 커집니다.
자,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높이는 그런 작용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간에 막 침윤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스테로이드 헤파토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도 거의 2달 만에 이렇게 커지죠. 커진다는 거. 그래서 뭐 피부병이 있거나 뭐 발작을 해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아이들은 사실 간 크기 평가가 좀 어렵죠. 그렇죠?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하이퍼 에코익하고 다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케이스는 고양이에서 좀 많은 헤파틱 리피도시스. 네, 개에서도 있다고 했죠. 자, 이거는 고양이에서 너무 많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문헌상에는 자, 고양이가 만약에 한 2주 정도 평소에 먹는 양의 한 반만 먹으면 지방간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음식을 안 먹어야지 생기는 게 아니라 좀 힘들고 뭐 아프고 이래서 밥을 조금만 먹으면 2주 만에 생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역시 간이 하이퍼 에코익하고 파인 에코 텍스처가 되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침윤이 되니까. 자, 근데 고양이는 개랑 다르게 뭐랑 비교를 하냐면 여기 F라고 써 있죠. 요거랑 많이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방이죠, 지방. 아까 말씀드린 팔시폼 팻, 그죠? 자, 팔시폼 팻이 그 간의 바로 벤트럴 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정상적으로 간은 이 팻은 지방이니까 지방보다 저에코여야 돼요, 원래는. 근데 굉장히 고에코가 되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조금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너무 많으면 딱 됐을 때 이걸 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막 3cm 되니까 뭐 간인가 보다. 여기 뭔가 혈관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게 지방, 이게 간이에요, 간. 자, 그래서 간이 굉장히 고에코고 파인 에코 텍스처를 갖고 있네. 물론 고양이에서도 비장이랑 비교할 수는 있지만 고양이 비장이 지금 요거거든요. 1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비교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에서는 비장이랑 비교하지 않고 요 팻이랑 비교를 합니다. 자, 이 리피도시스가 좋은 점은 뭐냐면 진단율이 굉장히 좀 정확한 편이에요. 딴 거 다 없이 초음파로만 딱 봤을 때 70%가 진단이 되는 거죠. 70%.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양이가 좀 식욕부진이 있고 간 수치가 높고 초음파를 딱 봤을 때 이러면 지방간 바로 진단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에서 한번 모식도 보여드리면 요게 간이고 요 표시한 게 팔시폼 팻이에요. 그럼 우리가 프로브를 이렇게 되니까 프로브에 가까운 데 팻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팻이다. 요게 간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 FF를 보시면은 가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프리 플루이드인가? 복수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고양이에서는 FF가 팔시폼 팻이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팻보다 하이퍼 에코익하고 굉장히 파인 에코 텍스처를 갖고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리피도시스다. 자, 케이스 한번 보면요. 러시안 블루고 7살이고 한 2달 동안 좀 식욕부진도 있었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황달이 심해져서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눈에도 황달 있고 잇몸에도 황달 있고 황달이 굉장히 심하죠. 자, 초음파 딱 보게 되면 요게 팻, 그죠? 팔시폼 팻, 요게 간이에요. 간이 일단 뭐 큰 것도 있지만 굉장히 파인 에코 텍스처의 하이퍼 에코익하다. 전형적인 지방간이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4.5cm니까 이게 간인 거 누구나 알지만 리니어로 딱 됐을 때 만약에 한 2cm로 뎁스가 줄여져 있으면 자, 가려볼게요. 자, 위에 있는 걸 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가 사이톨로지 했을 때 자, 이게 지금 간 실질인데 지방방울은 우리 그 H&E 염색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멍이 나잖아요. 그죠? 녹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지방간을 스테이징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2D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그냥 하이퍼 에코익하다 이 말밖에 못 해주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뭐 점점 좋아지는지 이런 거를 간 수치 말고도 좀 모니터링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고 사람에서는 CT를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만약 CT를 찍을 수 있으면 CT를 찍게 되면 지방간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인필트레이트 리버 디지즈의 전형적인 예였고, 자, 지금부터는 좀 에코가 감소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에코 감소. 자,
에코 감소의 그 가장 대표적인 DDX가 급성 간염이라고 했죠. 급성 간염. 자, 급성 간염은 근데 임상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실제로 저도 뭐 한 달에 한 마리도 못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초음파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미 간 수치가 폭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안 봐도 급성 간염이란 거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면, 자, 첫 번째로 간 에코가 감소합니다. 감소. 첫 번째.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포탈 베인이 좀 두드러지게 보여요. 다른 아이들보다. 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조직을 내보면 포탈 베인 근처에 우리 염증 세포가 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벽이 두꺼워져요. 마치 뭐랑 비슷하죠? 우리 브론키알 패턴이랑 비슷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대형견들 아니면 살찐 아이들 초음파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초음파 빔이 잘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냥 까맣게 보이면은 이 포탈 베인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급성 간염이 아니라 비만하거나 클리팽이 안 되거나 라지 브리드에서 간이 좀 에코가 낮은데?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는 실제로 간이 에코가 낮은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고 당연히 간 수치랑 같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자, 이 환자 한번 볼게요. 자, 어노렉시아 보미팅을 왔고요. 지금 구토에서 막 혈토를 하고 있죠. 혈토하고 있고, 자, 간 수치가 근데 아주 폭등하진 않았어요. 리퍼런스 한 3배 뭐 이 정도 막 1000이 넘거나 그렇지 않죠. 자, 이 환자 초음파 보면은 자, 어떤가요? 그냥 간이 좀 저에코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저에코인 거는 사실 개인을 조절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포탈 베인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포탈 베인이 좀 두껍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전형적인 급성 간염입니다. 자, 보시면 동영상 보시면 포탈 베인에 가지 뻗는 게 굉장히 잘 보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간 에코를 평가할 때는 요거만 어두워진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포탈 베인의 두께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환자 실제로 사이톨로지 FNA 해보면 염증 세포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환자는 톡시코시스에 의한 급성 간염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대형견이 적으니까 소형견에서는 이렇게 간의 에코가 변할 정도는 거의 뭔가 잘못 먹거나 이래서 생기는 간염일 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어폰 줄을 뜯어먹는다거나 구리 중독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자, 지금부터는 이제 PSS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간이 작아지는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자, 책에 보면은 정말 많은 그림과 정말 많은 도표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영상진단 베이직 과정에서 다 다룰 수가 없죠, 사실. 실제로 이걸 션트를 찾는 거는 전공자들도 잘 못해요. 제가 저희 학생들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초음파를 봤는데 션트가 보인다. 그거는 당신이 잘해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게 션트가 그냥 나타나 준 거다. 마치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말 하셨는데 마치 그 산삼을 찾는 신마디처럼 션트를 찾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실력의 지표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션트를 찾는 게 아니라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PSS를 다 CT로 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CT를 한번 촬영해 보시고 이 내용이 CT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간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그렸어요. PPT로. 자, 여기 보시면은 대동맥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CVC가 이렇게 지나가죠. CVC는 간을 뚫고 심장까지 가죠. 그렇죠? 자, 포탈 베인은 아까 쭉 올라와서 장에서부터 올라와서 비장에서 받아서 간에서 끝나는 혈관이에요. 그죠? 이게 정상이죠. 자, 대략적으로 포탈 베인, 대동맥, CVC 혈관은 거의 크기가 아주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제 PSS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냐? 자, PSS는 어떤 혈관이 되든 간에 포탈 베인의 브랜치에서 뭔가 션트가 생기는 거예요. 초록색이 션트인데 지금. 자, 그래서 요 션트가 뭐 CVC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션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자, 포탈 베인이랑 CVC랑 이어진 이 션트. 대표적으로 이제 포토카발 션트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피가 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쭉 가서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간으로 안 가고 일부가 옆길로 새는 거죠. 이렇게 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간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나는 피를 100만큼 받아야 되는데 피가 50밖에 안 와. 그럼 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간이 작아지고 간 수치가 높아지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헤파티카가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PSS가 있을 때 포타이베인이 작아진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피가 100만큼 가다가 50이 빠져요. 그럼 빠지고 나서의 포타이베인은 어떻겠어요?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타이베인이 정상에 비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간 안에 원래 포타이베인이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작아지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포타이베인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션트 다음에 있는 포타이베인이 작아지는 거예요. 포타이베인이 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션트가 여기 있으면 여기부터 작아지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부터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 포타이베인 측정할 때 막 여기서 재버리면 정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로 찾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또 하나는 자, 혈액이 나가서 어디로 가죠? CVC로 가요. 그럼 CVC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거다. 커지고 여기에 모자이크가 생긴다. 이게 다예요, 포타이베인. PSS는 정말 이게 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PSS를 우리가 영상으로 할 때 어떤 사인들이 있냐? 첫 번째, 마이크로 헤파티카. 그죠? 혈액이 덜 가니까 간이 작아져요. 자, 두 번째, 암모늄 유레이트가 이제 암모니아가 많아지니까 원래 간에 가서 해독이 돼야 되는 암모니아가 옆길로 새니까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많아지고 결론적으로 암모늄 유레이트한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이 암모늄 유레이트 결석은 특징적으로 좀 안 보이죠, 엑스레이에서? 레디오 루센트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나이가 막 1살인데 막 요도 결석 때문에 막 소변을 못 놓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대부분 PSS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노메갈리 있고요. 이 리노메갈리는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리노메갈리, 신장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션트가 들어가고 나서 CVC는 커지죠. CVC 커집니다. 포스트 션트. 그죠? 션트 앞에 있는 CVC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자, 포타이베인도 션트가 나간 다음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포스트 션트, 포타이베인 작아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환자가 마르고 작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케이스 보여드릴 건데, 자, 그리고 앞에 막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지만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동물에서 가장 많은 PSS는 포토카발, 포탈에서 CVC로 들어가는 포토카발, 아니면 스플레닉 베인에서 CVC로 들어가는 스플레노카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CT를 찍게 되면 다 이렇게 보여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케이스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푸들이고 메이 캐스트레이티드 독이고 7살인데 좀 간이 작은 것 같다. 그리고 결석 때문에 뭔가 얘가 소변을 잘 못 넣는다라고 왔어요. 자, 아까 봤던 케이스인데요. 게스트릭 엑시스가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도 좀 작죠. 주관적이긴 하지만. 자, 이런 아이들 초음파 보면은 리케지에서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결석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자, 결석이 어딨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뭐지? 오진인가? 뭐지? 그 사이에 나왔나? 자, 초음파 봤어요. 했더니 자, 여기에 결석이 있네요. 결석도 있고 슬러지도 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전공자들이 좀 열심히 보다 보면 운 좋게 이상한 혈관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이 환자 C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타이베인이 갑니다. 포타이베인이 가서 이상한 혈관이 막 구불구불, 이게 션트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포타이베인에서 션트가 나간 다음에 포타이베인이 작아지죠. 자,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포타이베인이 굉장히 작아져요. 아, 진짜 그렇구나. 자, 그리고 션트는 구불구불해서 어디론가 가고 신장도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모식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비교해 보면 대동맥이랑 포타이베인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비교하면 대동맥이랑 포타이베인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소형견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cm 됩니다. 1cm. 1cm, 1.5cm. 그러니까 프로브를 약간 가면
오진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고, 그래서 CT를 촬영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PSS 이제 파인딩을 하나씩 보게 되면, 자, 엑스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이 엄청 작죠? 제가 프로를 여기다 대요. 엄청 멀리 간이 있거나 아니면 간이 굉장히 작게 보여요. 자, 초음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뎁스가 여기가 1cm인데, 1cm, 2cm, 막 간이 한 2cm밖에 안 되죠. 굉장히 작습니다. 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포탈 베인이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죠? 포탈 베인을 초음파로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포탈 베인 주로 대동맥이랑 비교를 하는데 포탈 베인은 션트가 나간 다음에 작아지는구나.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션트를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운이 좋아야 돼요. 저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CVC가 이렇게 있게 되면 션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와류가 생기거나 CVC가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류가 걸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석 때문에 수신증이 생기거나 뭐 요도의 확장이 생기거나 요관의 확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파인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찾기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CT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PSS일 때 그래도 힌트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결석인데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I can see you. 그죠? 나는 너를 볼 수 없어. 그죠? see you. 그래서 시스틴 유레이트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I can see you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에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레디오 루센트하다는 거지. 만약에 유레이트 결석이 막 이만하다. 그럼 보여요, 엑스레이에서. 근데 작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임상적으로 칼슘 옥살레이트가 가장 이제 레디오 페이크하고 그 다음에 스트루바이트 이런 순서로 갑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가끔 이제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엑스레이에서는 유레이트가 안 보이죠? 초음파에서는 어떨까요? CT에서는 어떨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음파에서는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섀도잉도 져요. 자, CT는 어떨까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안 보인다는 거죠. 이 환자는 지금 결석 때문에 왔는데 안 보여요. 나이가 어린 환자인데. 결석이 어디 있지? 초음파 봤더니 결석이 막 이렇게 있고 요도에도 결석이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실제로 암모늄 유레이트 환자입니다. 이 환자 다 PSS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PSS가 아닌 암모늄 유레이트는 소형견에서는 별로 본 적 없어요. 대형견 뭐 베드링턴 테리어라든지 이런 품종이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소형견들은 거의 다 PSS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PSS에서 리노메갈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장을 뭐 L2랑 비교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웨이시콕이고요. 지금 오른쪽 신장이 6.1cm, 왼쪽 신장이 6.3cm예요. 자, PSS 수술하고 나서 6개월을 리책을 해봤는데 자, 6.2cm 길이는 비슷한데 용적이 완전 달라요. 신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훨씬 크죠, 신장이. 아, 진짜 작아지네. 자, 왼쪽은 좀 많이 작아졌죠. 6.3cm에서 5.7cm. 실제로 CT를 찍어보면 정말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 수술하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아요.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션트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탈 베인 다시 커지고 CVC 다시 작아지고 간 다시 커지고 신장은 작아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빨리 수술을 해서 리버서블 할 때 그죠?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CT를 찍었는데 굉장히 작아져서 포탈 베인이 굉장히 작아졌다. 그래서 포탈 베인이 지금 여기 보시면 6.8mm였는데 션트가 나간 다음에 1mm가 되죠. 굉장히 작아졌어요. 자, 수술하고 나서 이제 CT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초음파로 저희가 리책을 해보면 포탈 베인 크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 진단에 전공한 선생님들이 포스트 오퍼레이티브한 리책을 뭘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포탈 베인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뷰로 계속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리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PSS가 좀 사실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션트 잡는 스킬을 제가 뭐 알려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CT를 아마 보시든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니까 PSS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볼 질병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볼게요. 자,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헤파토메갈리 봤고 인필트레이티브 봤죠? 그죠? 그리고 리피도시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PSS는 간이 작아지는 질환이고 요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랑 시로시스도 간이 작아지는 질환이에요. 자, 보시면은 다 비슷하죠. 게스트릭 액시스가 앞으로 가고 뭔가 간이 립케이지 안으로 들어가고. 자, 근데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운이 좋으면 간에 맞으니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벌써. 그죠? 이 환자 보시면 뭐 간 수치의 상승이 굉장히 심한 환자고 여기 써 있지만 코커스 파니엘이 간 담독의 질환이 제일 많죠. 그래서 만성 간염, 뭐 간 부전, 담낭 점액종 가장 많은 질환 그 환자가 코커스 파니엘입니다. 그래서 코커스 파니엘을 보실 때는 간이 만약에 좀 작으면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환자 초음파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간이 어떻죠? 여기는 좀 하얀 것 같은데 여기는 좀 까만 것 같고 헤테로지너스예요. 헤테로지너스. 자, 우리가 간 경화가 생기면 왜 하이퍼 에코익해진다고 했냐면 섬유화가 되니까, 그죠? 커넥티브 티슈가 많아지니까 하이퍼 에코익하게 변하고, 그죠? 여기 막 노듈 같은 것도 있네요. 노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간에 맞은 평가를 엑셀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골드 스탠다드는 초음파예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보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간이 막 물퉁물퉁하고 결절이 있으면 되게 잘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초음파에서는 정말 미세하게 보셔야 돼요. 울퉁, 불퉁, 울퉁, 불퉁. 약간 마진이 샤프하지 않고 약간만 이레귤러 해도 실제로 보면 간이 이래요. 네.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간의 마진은 꼭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훨씬 심하다. 그래서 우리 간경화를 평가할 때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전 확대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 환자 보면은 간 경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종양이 아니고 간 경화가 생기면 이제 간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우리 몸에서 보상을 하려고 재생성 결절들이 막 생겨요.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라고 하죠. 리제너레이티브 노듈 막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저 멀리 엔드 스테이지까지 가면은 이게 간암인지 간 경화인지 초음파로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실제로는 뭐 트루컷을 한다든지 바이옵시를 한다든지 해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개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사람에서 간암, 그러니까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간 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간 경화가 먼저 생기고 그게 계속 진행이 돼서 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죠. 실제로 강아지들도 암이 있는 환자들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보면 거의 다 간 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염증에 의해서 전암 단계를 거쳐서 암이 되기 때문에 경화가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암이 생길 수 있다. 여기 결절이 뭐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항상 보호자 상담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로시스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이런 환자들이죠. 마진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복수도 막 이렇게 생기는 이런 질환. 보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재생성 결절이 생기는. 실제로 간을 이렇게 부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로시스는 사실 초음파로도 마진이 불규칙해지는 질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죠? 시로시스, 종양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진으로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간에 경화가 생기면 간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죠. 우리 포탈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데 포탈 하이퍼텐션이 생기면 이렇게 막 어콰이어드 PSS가 막 옆으로 생기고 실제로 이제 막 수술해 보면 여기 이렇게 수많은 혈관들이 막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음파로는 좀 알기 어렵고 간 경화가 있을 때 이제 상태 평가를 위해서 CT를 촬영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혈관 신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함정들이죠.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번 강의를 할 때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나이가 어린 개인데 헤파토메갈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간이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어릴 때는 몸에 비해서 간도 크고 심장도 크고 다 커요. 그죠? 보통 최소 6개월까지는 간 크기 평가하면 안 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장판이 닫혀야지 좀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간이 크니까 이게 무슨 인필트레이티브 뭐 아니면 간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이가 어리면 원래 크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자, 이 환자 보면요, 간이 막 여기 붙어 있고 횡격막에 게스트릭 엑시스도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이 엄청 작죠. 누가 봐도 마이크로 헤파틱하죠. 근데 패키니즈는 정상이에요, 이게. 그죠? 패키니즈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키니즈는 이런 걸 보고 이게 간이 작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패키니즈가 PSS가 있으면 이게 PSS 때문에 작은 건지 진짜 작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과적으로 하고 CT를 촬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포컬한 거 좀 볼게요. 지금까지 디퓨즈 한 거 봤죠? 디퓨즈. 자, 포컬한 간의 병변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간 종양, 그렇죠? 두 번째로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 좀 드물지만 앱세스 그래듈로마 시스트. 그러니까 간에 뭔가 결절이 생기면 다 세트예요. 자, 이거는 간뿐만 아니라 비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기가 마찬가지예요. 비장에 결절이 하나 있다. 종양일 수도 있고 NH,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일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죠. 자, 이건 다 세트라는 거. 자, 케이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포컬 리버 리전의 전형적인 예는 간의 일부가 좀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지는 위치에 따라서 게스트릭 엑시스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수도 있어요. 자, 이 환자 보면은 게스트릭 엑시스가 정상이죠. 근데 간은 엄청 크죠. 전형적인 이제 포컬 리버 리전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지금 간에 이만한 메스가 있는데 게스트릭 엑시스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환자 CT를 찍어보면, 자, 볼게요. 여기 커다란 메스가 있는데, 여긴 괜찮잖아요. 그죠? 이쪽 간은 괜찮은데, 여기에 메스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스트릭 엑시스가 정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컬한 리버 리전은 디퓨즈에 비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간 크기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환자 실제로 수술했을 때 뭐가 나왔냐면, 자, 헤파틱 아데노마,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 양성 병변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커다란 게 악성 종양일 수도 있지만 양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메스가 있다고 해서 다 암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전형적인 좀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헤파틱 시스트는 사실 좀 알기 쉽죠. 왜냐면 어네코익하니까.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헤파틱 시스트. 이게 뭐 크기가 갑자기 막 커진다거나 아니면 막 종양처럼 변하지만 않으면 그냥 팔로우업 해주시면 돼요. 그죠? 두 번째,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는 아까 제가 쿠싱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으로 저에코를 보입니다. 물론 NH는 고에코일 수도 있고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예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트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결절이 암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초음파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연차가 낮을 때 공부를 막 시작할 때는 이걸 맞추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아데노마일 거야. 이거는 시스트일 거야. 이거는 콜란지오 칼시노마일 거야. 이렇게 맞추고 싶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절의 전형적인 예는 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좀 전형적으로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 양상이니까 리책을 해봐야겠다. 그럼 크기가 커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그때는 좀 CT를 찍어보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양으로 어떤 병변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부터 하나씩 보면요.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는 나이 든 개의 70%가 갖고 있어요. 다 있어요, 거의. 그죠? 근데 이제 우린 초음파에서 못 찾는 거죠. 네.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가 초음파에서 다 보일까? 그렇지 않아요. 초음파가 막 정상인데 바이옵시를 해보면 조직학적으로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인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자, 전형적인 건 제가 저에코라고 했죠. 근데 이게 고에코일 수도 있고 아이소에코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전형적인 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결절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당연히 종양을 먼저 생각하지만 이 환자는 지금 인필트레이티드 리버 디지즈 때문에 생긴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거든요. 이런 전형적인 모습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좀 힌트가 되는 거는 간의 어떤 결절들 중에 타겟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타겟 사인. 자, 여기 보시면은 관역이 이렇게 있죠? 관역. 자, 이거는 왜 생기냐면요. 우리 암세포는 굉장히 빨리 자라죠? 암세포가 막 자라면 가운데는 혈류 공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는 이제 괴사가 생기면서 에코가 고에코로 변하게 되고 요 바깥쪽에 있는 저에코가 종양세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겟 사인이 보이면 이거는 약간 비나인 한쪽보다는 악성 종양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이렇게 저에코면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겟 사인이 보인다? 그거는 조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이톨로지를 해본다든지 CT를 촬영해 본다든지 그렇게 추천해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으로 저에코도 있지만 고에코도 있어요. 그리고 마진이 불규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알 수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메스처럼도 생겨요.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가 막 이만한 메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조직학적인 걸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CT로는 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초음파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초음파만 보고 간암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술해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헤파틱 튜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프라이머리 헤파틱 튜머는 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거는 HCC예요. HCC.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HCC가 제일 많고 거기에 뭐 콜란지오 칼시노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초음파로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초음파 되면 메스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죠? 뭐 이거에 따라서 뭐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는 어떻게 보이고 이런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CT는 좀 의미가 있지만 초음파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모습 보이죠. 타겟 사인도 있고요. 커다란 메스가 있을 수도 있고 고에코의 메스가 있을 수도 있고 시스틱할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종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초음파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간 종양인 거 일단 보는 거고 두 번째로 다른 엽들은 괜찮은지 봐야겠죠. 그치? 그래서 엽에 하나에만 메스가 있는지 다른 엽에는 괜찮은지 그 다음에 이제 복강에 혹시 전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 종양이 파열이 돼서 뭐 혈복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초음파로 봐주는 거지 이거를 맞추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 한번 보면요. 포메라니안 10살이고 리버 메스로 이제 지역병에서 리퍼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담낭이 있고 그냥 간이 있고 메스가 있어요. 저도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그죠? 몇 센치,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의 헤테로지너스한 메스가 하이퍼 에코익한 센터를 가지고 시스틱한 병변을 가지면서 어떤 엽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수술해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조직검사 보냈더니 뭐가 나올까요?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가 나왔어요. 이거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CT를 찍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톨로지는 너무 부담스럽고 수술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좀 양성인지 악성인지 보고 싶다. 그러면 CT를 촬영해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13살 시주고요. 간 종양으로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엄청 크죠? 자, 간 종양의 엑스레이 특징은 모든 장이 뒤로 밀려요. 자, 우리가 상복부 종양, 중복부 종양, 하복부 종양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장이 어떻게 이동하냐예요. 상복부 종양은 장이 다 뒤로, 중복부 종양은 장이 앞뒤로 껴있어요. 그리고 하복부 종양은 장이 다 앞으로 가죠. 간 종양은 대부분 상복부 종양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장이 다 아래로 밀려있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초음파 보면은 간에 엄청 커다란 메스가 있어요. 이렇게. 뭐 있고 다른 엽을 볼까? 다른 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CT를 촬영해 봤더니 담낭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다 메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막 혈관도 껴있고 이러기 때문에 수술이 좀 어렵죠. 수술이 좀 어려운 환자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다. 이 환자를 좀 비교해보면 지금 거의 간의 한 50% 이상이 종양인 거고, 실제로 환자 이렇게 수술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이제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가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간이 너무 크고, 간 종양이 너무 크고, 한 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막 너무 헤테로지너스하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악성 종양이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간 결절은 알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한번 볼게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스코티시 폴드고, 이거 제가 직접 봤던 케이스인데, 이제 복강이, 뭐 배가 자꾸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오셨어요. 다른 증상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이만한 지금 메스가 있죠. 이거 간인 것 같은데, 뭔가 간이랑 연결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방금 봤던 메스랑은 다르게 굉장히 뭔가 마진이 둥글죠?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좌우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를 보게 됐더니 간도 있고 어네코익한 메스가 있는 거죠. CT를 촬영해 봤더니 이렇게 간에 시스트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시스트들도 크기가 작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자, 수술했을 때 헤파틱 시스트라고 나왔고, 자, 양성병변이에요. 양성병변. 자,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런 케이스를 고양이 한 10마리쯤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고양이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냥 인시덴탈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만한 메스가 생기면 복압이 증가하겠죠? 복압이 증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헤파틱 시스트가 어린 고양이에서 좀 크게 생기면, 자, 복압이 막 높아지면서 하이에타로니아가 생긴다거나, 그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초음파에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어네코익한 요런 거는 저희가 좀 심플 시스트 아닐까, 양성병변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시스트가 뭔가 좀 너무 많고, 막 이 안에 막 실제도 좀 있고, 자, 이런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 시스트 아데노마 이렇게 병변, 그러니까 종양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 이거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심플 시스트인지 아니면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인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어린 고양이에서 크게 생기는 거는 양성병변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코커스 파니엘이죠. 자, 코커스 파니엘은 간 경화도 많고, 간 경화가 오래되면 간암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죠? 아까 간 경화는 간이 작아진다고 했는데, 자,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간 경화가 생기면 간이 작아지지만 염증이 동반되면 간이 커질 수도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크로닉 액티브 헤파타이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간염이 있다고 해서 간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염증이 있냐에 따라서 간의 크기는 좀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환자는 보시면은 게스트릭 액시스가 뒤로 밀려 있죠? 네, 전형적인 간 종양이에요. 상복부 종양, 상복부 종양. 자, 그래서 봤더니 간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간 경화인가? 간 경화라고 하기에는 엑스레이에서 간이 너무 컸죠. 그렇죠? 자, 그래서 CT를 촬영해 봤더니, 자, 전이성 간 결절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사실 누구나 초음파 보면 이상하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태까지 했던 내용. 자, 간의 사이즈를 우리가 엑스레이로도 볼 수 있고 초음파로도 볼 수 있죠. 자, 간이 정상 크기면 뭐 노즐이 있을 수도 있고 간염이 뭐 초기일 때는 정상일 수 있어요. 그죠? 자, 간이 커지는 헤파토메갈리. 가장 많은 게 인필트레이티브 리버 디시즈라고 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초음파에서 어떻게 보였죠?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헤파틱 컨제스천,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좀 드물고, 헤파틱 튜머는 뭐 정말 많죠. 그죠? 자, 간이 작아지는 경우는 PSS 시로시스. 그죠?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간의 에코를 봤는데 에코가 떨어졌다. 자, 아티팩트가 아니면 뭐 털이 안 밀리거나 환자가 비만하거나 대형견이 아니면
급성 간염 의심하셔야 되고 간 수치 보셔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포탈 베인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에코카가 제일 중요한데 인필트레이티브 리버 디지즈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자, 간이 에코도 중요하지만 파인 에코 텍스처가 있으면 뭐라고 했죠? 인필트레이티브 리버 디지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 치문성 간 질환은 간이 크고 간이 고에코고 간이 파인 에코 텍스처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더라인이 이레귤러면 딱 두 개예요. 그죠? 시로시스, 헤파틱 튜머.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 좀 힘 빠지는 논문이긴 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의 초음파적인 파인딩과 간 질환이 어떨까 조직학적으로 과연 비교해 봤어요. 138케이스에 모았죠. 결론이 뭐냐면 헤파틱 울트라소노그래픽 파인딩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리저트에 보시면요. 64%의 환자,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64%의 환자가 조직을 해봤더니 실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암이라는 건 아니고 뭐 노령성 변할 수도 있고 뭐 베큐올라 헤파토패시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초음파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진짜로 아무것도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양이 있을 때 그거를 맞추는 능력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을 평가할 때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간의 마지막 파트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환자 한번 판독을 해볼게요. 지금 간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간의 질병이겠죠? 자, 여기 뭔가 복강에 커다란 메스가 있고 간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게스트릭 액시스가 정상이네요. 자, 이렇게 오면 저라면 비장 종양이 1번일 것 같아요. 저라면. 자, 그리고 여기도 뭐 비장이 여기 보이긴 하지만 뭐 태일 쪽에 메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장 종양인가? 자, 근데 이 환자 보시면 복강에 이렇게 커다란 메스가 있었어요. 뭐 굉장히 막 시스틱하고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죠? 헤테로지너스하고 이건 암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유래를 찾는데 유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지금 메스거든요. 여기가 간인데 간이랑 굉장히 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거 뭐지? 자, 우리가 간종양이라고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종양은 가장 대표적으로 상복부 메스예요. 상복부 메스. 그래서 장이 다 뒤로 밀리고 게스트릭 액시스가 보통은 카우도 도자락에 이렇게 들려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게스트릭 액시스가 정상이니까 이거 이상한데? CT를 촬영해 봤더니 간이랑 메스가 굉장히 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종양을 뭐라고 하냐면 피던큘레이티드 리버 메스라고 해요. PLM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페디클이 있다는 거죠. 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기 알파벳이 써 있는 거는 제가 이게 논문을 썼던 거여서 그렇고요. 아마 이 강의가 나갈 때쯤에는 퍼블리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 케이스를 언제 처음 봤냐면 제가 2학기 때 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2학기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에 간 종양에 뭐 아주 드물게 피던큘레이티드 리버 메스라는 게 있다. 그냥 딱 한 줄 써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막 사람에서 막 이런 종양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뭐 이런 게 어딨어 개에서 뭐 이런 거 볼 일이 평생 내가 있겠어? 그런 책을 딱 덮었는데 그 다음날 이 환자가 왔어요. 저는 너무 신기하죠. 그죠? 저는 너무 신기했던 케이스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7년 동안 케이스를 계속 모았는데 뭐 꽤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다 피던큘레이티드 리버 메스 환자입니다. 간이랑 좀 떨어져 있고 게스트릭 액시스가 원래는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자, 이거를 봤을 때 간종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죠? 제가 봐도 이거는 비장종양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보고 오진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오진할 수가 있고 자, 초음파로 운 좋게 얇은 부위를 찾으면은 이거 간종양이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매스가 크고 이러면 이걸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진을 할 수가 있고 CT를 촬영해야겠지만 CT를 안 찍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양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M, 피던큘레이티드 리버 매스는 굉장히 얇은 선으로 매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모아보니까 이 피던큘레이티드 리버 매스라는 그 특징은 패솔로직한 특징이 아니라 아나토미적한 특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다고 해서 양성이다. 이게 보이면 악성이다. 그런 건 없어요.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는데 대신 임상적인 의의는 뭐냐면 오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환자들 보시면 그냥 앱도미널 매스로 온 아이들도 많지만 스플래닝 매스나 췌장 종양이 의심된다고 온 환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른 장기의 종양으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양이 있구나. 간 종양이어도 게스트릭 액시스가 이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죠? 또 중복부 매스일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장이 앞뒤로 있으니까 중복부 매스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T를 촬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CT 촬영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간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매스로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담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낭은 이제 담낭 갈브레더 있고요. 담낭에서 나오는 이 덕트를 우리가 시스틱 덕트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간에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빌리어리 시스템을 우리가 헤파틱 덕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스틱 덕트랑 헤파틱 덕트가 만나서 커먼 바일 덕트가 돼서 최종적으로 12지장으로 개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12지장에서 개구하는 부위를 우리가 파필라라고 하고 메이저 파필라도 있고 마이너 파필라도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지장도 있지만 췌장도 있죠. 그래서 췌장염이 아주 심하면은 황달이 오죠. 자, 그런 이유가 이런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담낭에서 보는 그런 질환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임상적으로 가장 많은 것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담낭을 엑스레이로 평가하는 거 앞에서 했지만 거의 결석밖에 없어요. 결석. 자, 보시면 담낭의 위치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 담낭의 위치가 레터럴이랑 VD에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간, 헤파틱 덕트의 결석이 있으면 이렇게 보인다. 사실 엑스레이로는 담낭에서 더 평가할 게 없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람에서는 담낭에 결석이 있으면 췌장염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근데 개에서는 아직 그런 연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음파로 보게 되면 전형적인 결석이 되죠. 이렇게 쉐도잉이 지고 굉장히 강한 반사기면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영상학적인 평가는 좀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낭이랑 담관의 결석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누구나 한 번쯤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자, 커먼 바일 덕트의 결석이 있으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외측상에서 보면은 간이 이렇게 있고, 자, 12지장이 이렇게 개부를 하면 커먼 바일 덕트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VD상에서 이런 데 결석이 있으면 이게 오른쪽 신장 결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커먼 바일 덕트의 결석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황달이 굉장히 심하면 이런 데 혹시 결석이 있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담낭의 이제 평가는 우리 그 스캔 영상에서 했으니까 간단히 보면요. 그냥 고에코의 벽을 가지고 있고 벽의 두께는 그냥 굉장히 얇아요. 1mm. 실제로 저는 이 벽을 두껍지 않으면 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꺼워지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넥고익하다. 자, 담낭의 질환 보시면은 일단 담낭 슬러지 아셔야 되고 결석, 콜레시스타이티스, 그 다음에 담낭 부종, 그 다음에 담낭 점액종 플러스 약간 어드밴스하게 담낭 파열까지. 자, EHBDO라고 하는 질병은 사실은 초음파로 그걸 막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GB 럽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실제 임상에서 보시는 담낭 질환의 거의 한 9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자, 담낭의 어떤 평가는
이렇게 초음파적으로 하이퍼 에코익한 뭐 벽이 있고 어네코익하고 자 이런 것들 자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그림을 좀 봐볼게요. 자 진단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담낭이 좀 하이퍼 에코익한 것 같아요. 벽이. 그리고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자, 두 번째는 담낭이 엄청 크고 뭔가 이렇게 아래에 구불구불하게 있죠. 세 번째는 이건 많이 아실 텐데 담낭 점액종인 것 같네요. 그죠? 네 번째는 담낭에 결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콜레시스타이티스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제 담관이 막혀서 EHBDO가 생기면 이렇게 목에 구불구불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담낭은 사실은 저는 그림 맞추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보이면 이재병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담낭은 조금 그림 맞추기를 하셔도 어느 정도 좀 정확해요. 그래서 이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담낭 슬러지부터 보겠습니다. 담낭 슬러지는 굉장히 다양해요. 막 고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일 수도 있고 아이소에코익 할 수도 있고 뭐 막 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 자, 이런 담낭 슬러지가 뭉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슬러지 볼이란 게 생깁니다. 자, 결석은 아니죠. 왜냐하면 쉐도잉이 안 지니까. 결석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수술을 해보면 손으로 눌러보니까 이렇게 부스러지는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러지 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또 이런 게 메스가 생겼나?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GB 슬러지의 임상적인 의의는 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단 말은 뭐 이게 점액종이 되거나 결석이 없으면 슬러지는 좀 두고 봐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고양이는 담낭에 슬러지가 있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콜레시스타이티스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양이는 담낭의 슬러지를 꼭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담낭 슬러지가 보인다, 간 수치 검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고양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낭 결석인데요. 사실 이건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그래서 담낭에 이렇게 똑같이 결석이 있고 쉐도잉이 지고 하다는 거. 자, 근데 고양이에서는 이 담낭 결석이 뭐랑 연관이 있냐면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랑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양이에서 만약에 담낭에 결석이 있다. 근데 간 에코도 좀 이렇게 좀 높은 것 같다. 뭐 지방간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담낭 결석은 사실 뭐 커먼 바이덕트를 막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대부분은 그냥 모니터링을 하죠.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자, 이 케이스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케이스 동영상인데, 자, 볼까요? 자, 뭘까요, 이 케이스? 담낭이 일단 좀 큰 것 같고, 뭔가 벽이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컬러를 걸어봤더니 이건 슬러진 것 같고요. 자, 뭔가 이렇게 시스틱한 막 벽이 있죠. 아, 이거 뭐지? 자, 이걸 처음 보시면은 담낭이 이상해. 이걸 떼도 전혀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악성 종양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케이스는 이제 제가 스티샷을 보여드리면 벽에서 막 이렇게 시스틱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좀 나이 든 아이들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진단명은 이제 시스틱 위시너스 하이퍼플라지아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양성병변입니다. 양성병변. 특별히 뭐 담낭 수치가 높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모니터링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시너스 하이퍼플라지아니까 뭔가 점액을 많이 분비하겠죠. 그러니까 뭐 점액종이 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 환자는 저희가 처음 봤을 때 너무 특이하고 또 이제 빌리어리 스타시스가 있어가지고 이 환자는 수술을 했던 케이스고요. 실제로 보면 담낭 자체도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렇게 막 까맣고 막 갈색이고 이상하고 열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직학적인 검사에서 시스틱 위시너스 하이퍼플라지아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담낭벽이에요. 담낭벽.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거는 사실 알기 쉽죠. 딱 초음파 딱 대보면 벽이 좀 두꺼운 것 같아. 벽이 원래 1mm만 돼야 되는데 좀 두껍네. 이럴 때 감별진단 목록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벽이 두꺼우면 염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콜레시스타이티스, 콜란디오 헤파타이티스. 자, 그 다음에 우심부전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뭐 헤파틱 베인이 커진다 이런 말 했는데 담낭벽에도 이제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RCHF가 있을 때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알부민 혈증이 있을 때도 담낭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아래는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막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거나 이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오면은 담낭벽에 부종이 생깁니다. 혈관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은 영상의학과보다는 응급의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디케이터예요. 자, 그리고 뭐 종양이 있어도 벽이 두꺼워질 수 있겠죠. 뮤코실이 있어도 이제 뭐 뮤코실이 여기 생기면은 벽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벽이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GB 이데마인데요. 이데마란 단어가 그렇지만 양성병변이에요. GB 자체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심부전,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거나 하트원, 저알부민 혈증, 뭐 PLE, PLN, 그죠? 프로틴 로징 엔테로패시, 프로틴 로징 네프로패시 이런 거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나필락틱 쇼크일 때 생깁니다. 우리가 그 쇼크 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쇼크가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경우에는 그 쇼크 올간이 리버예요, 리버. 그래서 만약에 아나필락시스가 오면은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막 침도 막 질질 흘리고 막 얼굴 부종도 생기지만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네. 고양이는 간이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는 간이 쇼크홀간이 아니고 폐가 쇼크홀간이기 때문에 폐수종이 온다거나 이러는데 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는 혈압이 낮고 그죠? 구토하고 설사하고 초음파 딱 대봤는데 담낭 부종이 있으면 100% 아나필락틱 쇼크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에는 조금 적지만 미국에는 정말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B 이데마의 특징은 벽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좀 더 균질하게 두꺼워져 있어요. 그죠? 자, 동그랗게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벽의 두께도 다 비슷하고 좀 저에코로 두꺼워져 있는 게 전형적인 GB 이데마입니다. 이데마. GB 이데마는 담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런 배경이 되는 질병들, 그죠? PLN이 있나? RCHF가 있나? 이런 원인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케이스 보시면 비숑프리제 3살이고요. 이제 PUPD로 왔어요. 그래서 PUPD로 오고 저알부민 혈증으로 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복수도 좀 있는 것 같고 세로사이 디테일이 좀 떨어져 있고, 자, 그죠? 그래서 지금 혈액 검사를 했더니 신장 수치도 좀 높고, SDMA도 높고, 인도 높고, 그 다음에 알부민이 1.7이네요, 그죠? 여러 번 했는데도 교정이 잘 안 되고 알부민이 계속 낮아요. 자, 이 환자 초음파 보면은 자, 담낭벽이 어떻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껍죠. 그리고 여기 복수도 있고 전형적인 이제 프로틴 루징 네프로패시 환자의 담낭 부종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복수가 자주 차는 위치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담낭 주변, 방광 주변. 자,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런 거는 복수예요, 여러분들. 그죠? 복수예요. 이런 게 벽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담낭 주변의 복수를 담낭벽이 두꺼워졌다고 오인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딱 보시면은 더블림이죠, 더블림. 자, 여긴 더블림이 아니죠? 벽이 하나가 있고 복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재시면 안 되고 여기는 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예쁘죠? 정말 딱 대칭적으로 균일하게 이런 게 이제 담낭 부종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이 케이스는 제가 대학원생 때 받았던 케이스인데 이게 뭐냐면 그 목줄에 있는 쇠거든요. 쇠. 그 보호자분이 이렇게 산책을 막 시키다가 강아지가 그걸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엑스를 찍었더니 금속, 메탈이 딱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위내 이물이네. 이건 뭐 내시경이나 수술하면 되겠네.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혈뇨도 보이고 구토도 보이고 굉장히 심한 거죠. 제가 초음파를 봤더니 자, 어떤가요? 담낭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담낭 부종이 있고, 그죠? 담낭 안에도 이런 슬러지 같은 게 있고. 자, 나이가 1년 4개월인데 담낭 슬러지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염증 세포거나 출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결론적으로 이제 징크 인톡시케이션인데, 자, 징크를 보면은 자, 위에서 일단 산을 만나야 돼요. 위에서 산을 만나면 이제 그게 이제 흡수가 되고요.
산에 만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거든요. 위에서 흡수된 징크는 어디로 가냐? 간으로 가요. 간. 대부분이 어디로 배설이 되냐면 바일로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크 인톡시케이션, 동전을 먹거나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담낭에 이런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담낭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톡식한 경우에도 담낭이 두꺼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동전을 삼키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콜레시스타이티스 볼게요. 자, 콜레시스타이티스는 딱 봐도 벽이 뭔가 불균질해요. 그죠? GB의 이데마에 비해서 뭔가 벽이 좀 울퉁불퉁하고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담낭 주변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팻이 좀 더 고에코로 변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동영상 보여드리면, 자,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있으면 막 슬러지도 생기고, 벽도 막 울퉁불퉁하고, 담낭 주변도 하얘지고, 그죠? 하이퍼 에코익하게. 이런 거는 염증 세포가 이제 뭉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콜레시스타이티스는 GB 이데마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레귤러하게 담낭이 좀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그래서 급성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있을 때는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담낭 주변의 지방이 고에코로 변하고, 거기에 뭐 결석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어디서 많냐? 고양이에서 제일 많아요. 고양이에서는 담낭염도 많지만 간 담낭염, 그러니까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죠. 네, 그게 제일 많고, 이제 고양이에서 트리아다이티스라고 해서 췌장염, IBD, 그다음에 콜레시스타이티스,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 이거를 한 그런 컴플렉스로 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양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주고 11살 구토랑 기력 저하로 왔는데요. 자, 일단 수치를 보게 되면 간 수치 AAT 뭐 253, AAP 576 다 높죠. 자, 초음파 봤더니 벽이 두껍죠. 일단 벽이 두껍습니다. 자, 벽이 두꺼우면 GB 이데마 아니면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 콜레시스타이티스 이런 건데, 사실은 GB 이데마는 다른 검사로 많이 찾을 수가 있죠. 뭐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 초음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환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 그다음에 콜레시스타이티스 환자입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굉장히 고에코의 슬러지가 있죠. 이런 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슬러지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염증 삼출물이 이렇게 나와서 생기는 슬러지다. 자, 그리고 굉장히 저에코에 벽이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 개인적으로는 GB 이데마는 그 인톡시케이션이 아닌 이상 이렇게 슬러지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 보면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담낭벽이 두꺼운데 간 에코까지 높으면 그걸 우리가 다 그냥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간이 에코가 높아지고 파인 에코 텍스처로 변한다. 자, 그래서 담낭벽이 이렇게 두껍죠. 울퉁불퉁해요, 약간. 자, 어떤가요? 담낭벽이 굉장히 두껍고 옆에 간도 굉장히 파인 에코 텍스처죠. 여기 노듈도 있네요.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전형적인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다. 지금 보시면 간 수치 다 높고, 그죠? ALP가 7,700이네요.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GB 뮤코실 볼게요. 뮤코실은 너무 특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우리가 뮤코실의 어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뮤코는 뮤커스, 점액이란 건 다 아시는데, 자, CL이라는 게 달려있으면 이게 종양이란 거예요. 자, 이 용어의 의미는 뭐냐면, 담낭이 커져야 돼요. 담낭이 동일한 사이즈인데 뮤코실이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담낭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커스 파니엘에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쿠싱이랑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쿠싱이 있는 환자에서는 뮤코실이 정상 환자보다 29배가 높다는 거죠. 그만큼 많다는 거고,
담낭 점액종이 있으면 반드시 부신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점액종의 어떤 수술 사진을 보면은 담낭이 굉장히 크고 빵빵하죠. 빵빵합니다. 실제로 잘라보면 키위처럼 이렇게 키위 색깔로 생겼고, 초음파에서 보면은 이런 스트리에이션, 선이 막 이렇게 가 있다. 너무 특징적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담낭이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바일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점액이 점점 정체가 되면서 별 모양으로 생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키위 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러다가 점액이 점점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 GP 뮤코실의 원인은 굉장히 멀티팩토리얼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GP 뮤코실이 심하면 추천을 드리는 건 꼭 수술을 하신 다음에 꼭 조직 검사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드물지만 종양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콜레시스타이티스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뮤코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떼면 딱 끝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같이 보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조직 검사를 보냈는데 다 굉장히 심한 염증과 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GP 뮤코실은 이제 노령견에서 많고 이제 임상 증상은 이제 구토 뭐 이런 것이 많이 하죠. 자, 초음파적 특징은 이제 딱 보시면 뮤코실이네 아실 수 있는데요. 담낭의 정상적인 모양이 약간 오발하죠. 이게 담낭이 커지면 동그래져요. 그죠? 이렇게 크면 이거는 정말 100% 뮤코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별 모양이 있다. 이거 뮤코실이라고 할 수 있나? 뮤코실 초기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담낭이 굉장히 커진다는 뜻은 뭐냐면 막 축적이 된다는 거고, 뮤커스가 막 축적이 되면 결론적으로 벽이 눌리니까 벽이 파열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뮤코실이 파열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지만 담낭이 커지는 아이들은 파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수술적인 처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모빌리티. 환자를 세웠을 때 움직임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크기가 커야 돼요. 그리고 동그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뮤코실을 볼 때 이런 모양만으로 평가하시면 절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좀 담낭이 큰 아이들은 프로브를 이렇게 누르면 담낭이 눌리거든요. 담낭이 쉽게 눌리면 그건 뮤코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뮤코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딱딱한 거기 때문에 누르면은 사실은 그 모양이 원래 안 망가지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별 모양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키위 모양으로 점점 가서 최종적으로 키위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뭐 국소적으로 이렇게 일부분에 뮤코실이 생기고 일부분에 그냥 슬러지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이 눌리게 되면 벽에서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벽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담낭벽이. 그래서 뭐 담낭 뮤코실이 있는데 벽이 두껍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처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케이스 보시면은 이제 요크셔 테리어 12살이고 간 수치 상승으로 왔는데 전형적인 뮤코실이에요. 그죠? 이건 뭐지? 이거는 뭔가 슬러지인가?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결석 같은 것도 같이 있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슬러지 볼, 그죠? 슬러지 볼 같은 것도 같이 있고. 자, 벌써 담낭이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빵빵하죠? 그죠?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파열의 위기가 있는 담낭 점액종이고, 이런 담낭은 사실 파열이 거의 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뮤코실에서 조금 어드밴스하게 나갈게요. 자, 뮤코실에서 좀 알아야 되는 어드밴스한 거는 이제 담낭이 파열되는 거. 그래서 바일 페리토나이티스가 생기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뮤커스가 담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배설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커먼 바일 덕트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막는 경우.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외과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외과 선생님들께서는 담낭을 뗀 다음에 아마 그 커먼 바일 덕트 플러싱을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 12지장을 열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담낭만 딱 떼고 나왔는데 이런 뮤커스가 커먼 바일 덕트를 막고 있어서 계속 황달이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그래서 이렇게 뮤커스가 떨어져서 결석이 아니더라도
커먼 바일 덕트가 막힐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고양이는 저희가 늘 보던 뮤코실 모양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는 정상적으로도 이 뮤커스 글랜드가 좀 적습니다. 개보다. 그래서 고양이는 그냥 담낭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벽이 좀 두꺼워지고 이러면은 좀 의심을 하시면 되고, 꼭 키위 모양이 아니더라도 뮤코실일 수 있다라는 거. 이 환자는 실제로 수술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보냈고요. 담낭 점액종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담낭 파열을 볼게요. 자, 담낭 파열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은 이제 담낭 점액종 때문에 파열이 되고,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서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담낭이 파열되면 어떤 사인을 보이냐면, 자, 첫 번째로 벽이 이렇게 끊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벽 이상하죠? 벽이 끊어져 보일 수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파열이 의심되는 부위 근처에 이렇게 복수가 있을 수 있겠죠? 복수. 담즙이든 복수든. 그런데 자, 세 번째는 담낭 주변의 지방이 굉장히 하이퍼 에코익하게 변해요. 이렇게. 염증이 있으니까. 하이퍼 에코익한 팻.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런 복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서 복강에도 이렇게 에코제닉한 복수를 보이게 되겠죠. 담즙은 이제 세포 성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맑은 복수를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에코제닉하게 보입니다. 에코제닉하게. 전형적으로 자, 일단 담낭이 점액종이 있는데 크죠? 큽니다.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여기 벽 이상하네? 여기에 고에코에 지방이 붙어있네? 이거는 파열이네. 복수가 없더라도 바로 알 수 있고, 자, 이것도 담낭이 굉장히 크고 좀 이렇게 원형으로 변했죠? 여기 복수 있고 지방이 있고, 아, 파열입니다. 다.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면 이렇게 막 찢어져 있어요. 찢어져 있고, 벽이 원래 굉장히 얇아야 되는데 막 벽이 두꺼워져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 환자의 동영상을 보면요, 자, 담낭 점액종이 키위 모양이 있고, 하이퍼 에코익한 팻이 담낭 주변에 붙어 있고, 자, 복수도 좀 있고, 여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담낭 점액종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네. 실제로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심하면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꼭 파열이 아니더라도 담낭을 떼주는 게 오히려 더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담낭 주변의 지방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동영상 보셔도 담낭이 굉장히 크고 여기 지방이 엄청 고에코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말티즈 10살이고 아노렉시아 디프레션으로 왔고 간이 지금 굉장히 크죠, 뭔가. 그리고 뭔가 복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세로사이 디테일이 좀 떨어져 있고, 봤더니 수치가 굉장히 높죠. AAT, AAP 막 굉장히 높습니다. 자, 초음파 봤더니 아이고 담낭 점액종이네. 담낭이 굉장히 크고 벽이 두꺼워져 있네. 제가 뭐라고 했죠? 담낭 점액종인데 벽이 두꺼우면 진짜 파열될 수 있어요. 봤더니 벽이 막 끊어져 보이는 데도 있고, 일단 벽 자체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죠. 이레귤러하죠. 예. 여기 보시면 복수도 있고 벽이 끊어져 보이고 전형적인 담낭 파열입니다. 담낭 파열. 그죠? 자, 근데 이 환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복강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복강에. 자, 지금 보시면은 복강에 키위들이 막 이렇게 뭐지 이거? 제가 처음 봤을 땐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담낭에서 떨어져 나온 뮤커스들이 복강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 실제로 담낭 점액종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은 복강에서 이런 것들이 막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이게 복강이거든요. 복강에 복수도 있지만 키위들이 이렇게 있고, 실제로 이제 배를 열어서 제거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담낭 점액종이 파열되면 이제 바일 페리토나이티스가 생기니까 이렇게 세균성 복막염이 생기고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담낭 점액종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너무 모양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죠? 크기를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담낭 주변의 변화, 복수가 있다든지, 담낭벽이 두꺼워진다든지, 담낭 주변의 지방이 하이퍼 에코익해진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실제 임상에서 오늘 정도의 케이스 정도면 거의 대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드밴스한 과정은 이제 이런 걸 좀 써놨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못 다룬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뭐 포탈 하이퍼티스가 뭔지, 포탈 하이퍼텐션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스트 콜레시스텍토미 신드롬은 담낭을 뗀 다음에 생기는 변화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렬성 우심부전이 있을 때 간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버드키아리 라이크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부신에서 나올 거고요. 부신 종양할 때. 자, 그다음에 EHBDO. 고양이에서 트리아다이티스,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 이건 고양이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내용까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 내용에 관한 거는 다음에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담낭 점액종을 가끔 보는데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기준. 이건 제 기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라고 해서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자, 저는 첫 번째로 담낭의 크기가 안 크면 수술을 권하지 않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담낭벽이 파열이 되는 이유는 담낭이 커져서 벽이 눌려서 이스케믹한 인저리가 오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담낭이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은 지금 이게 담낭 느컷이 촉이지만 사실은 파열이 거의 안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오면은 리책을 합니다. 리책을 하면서 하고 뭐 담낭 점액종이 있다가 막 없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 쿠신 같은 걸 관리를 하면 더 나빠지지 않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는 수술을 권하지 않고요. 자, 만약에 환자가 이렇게 왔다. 저는 이게 뭐 복수가 없고 이래도 무조건 수술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담낭이 딱딱해져 있고 크기가 커져 있단 말은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내과적으로 외과적으로 같이 검사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영상만으로 판단할 때는 저는 사실은 모양보다는 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키위 모양이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키위 모양이 아니고 한 이 정도로만 보이는데 막 담낭이 막 이만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키위가 아니니까 좀 더 시간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논문을 찾아보면은 별 모양이 키위 모양보다 더 안전하다 이런 건 없어요. 별 모양이어도 담낭이 크고 이러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추천은 진단을 하실 때는 이 모양으로 진단을 하시고 파열 여부는 모양이랑 상관없이 담낭의 크기라든지 담낭 주변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담낭 주변에 복수가 있다든지 담낭 주변에 뭔가 하이퍼에코익하게 지방이 변해 있다. 저는 대부분 수술을 권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이렇게 파샬한 뮤코실인데 이런 건 그럼 수술하면 좋은가요? 파샬해도 이 부분이 크기가 크고 이러면 저는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담낭 자체의 크기가 크고 뭔가 이렇게 파열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수술을 권하는 쪽이고요. 다만 이제 물론 뭐 주치의 선생님의 성향이나 보호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되는 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논문을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지금 한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이 정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간 담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사실은 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좀 임상적인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막 뭐 종양의 어떤 모양을 자세히 본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참 다행히도 영상 말고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간 수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간 질환의 대부분은 다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